청와대 복귀 후 이재명 대통령의 첫 공식 기자회견. 문민정부 이후 역대 최장 3시간 가까이 이어진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만들 수 있게 지난해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한 성장 전략 대전환의 길로 지방이 주도하고 기회와 과실을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비롯해 안전 기반과 문화 주도,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의 길을 재차 각인시켰습니다. 5가지 대전환의 길은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자 전 세계에 보여줄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모범이 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대전환이 단지 지방을 위해 떡 하나 더 주겠다는 뜻은 아니라면서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를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재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가진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구상입니다. 지방주도 성장과 관련해선 대전 충남, 광주 전남의 광역 통합은 상징적 출발점이자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또 스타트업, 벤처 열풍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한쪽만 급격히 성장하고 다른 한쪽은 침체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탈이념과 탈진영, 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를 방향키로 잡아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히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검찰 개혁을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습니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 한 불공정과 특권, 반칙을 사로잡는 일은 요원합니다. 다만 단번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다며 국민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3시간 가까이 이어진 신년 기자회견. 검찰개혁 정부안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재명 대통령은 확고한 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개혁의 목표는 검찰의 권력을 뺏는 게 아닌 국민들의 권리 구제라며 충분한 수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엄청난 불신과 어쩌면 증오, 그것도 이해를 해야죠. 그런 것도 다 해소해 나가야 된다. 너무 급하게 서둘러가 체하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소청에 보완 수사권을 주는 건 배제해야 돼 예외 경우도 고려해야 할 거라고 말했고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두는 건 헌법에 명시됐다며 바꿀 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아쉽다면서도 당사자에 해명할 기회를 주는 게 공평하지 않겠냐고 반문하는 등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특히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와 정치의 유착에 대해선 나라를 망하게 하는 반란 행위라며 엄정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종교 시스템 자체를 정치적 수단으로 쓰는 건 그건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마치 나라 지키라고 총 주었더니 내가 가진 총인데 내 마음대로 쏠 거야. 그래가지고 국민들한테 총구를 겨냥하는 반란 행위라는 거와 똑같죠. 대북 정책에 대해선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적 공존이 가장 확실한 안보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군사분계선에 3중 철책을 설치하는 등 불신이 높아진 상태라고 진단하며 북미 대화를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어 9.19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해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환율 변동성에 대해 정부가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역대 최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원화 가치 하락폭도 일본 등 주요 국가보다 크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엔의 달러 연동에 비하면 좀 그래도 잘 견디고 있는 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책임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5,000선을 바라보는 급격한 상승세에 있는 데에 대해서는 왜곡돼 있던 것이 정상을 찾아가는 중이라면서도 투자는 개인의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집중과 부동산 쏠림 현상이 집값 상승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택을 투자 대상이 아닌 필수 자산으로 규정하며
투기적 수요에는 토지거래 허가제 등 규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세제 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 세제 수단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지방균형 발전 정책을 강화하고 인구 소멸 지역에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공기업 이전 재정 지원 등 구체적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 정책의 중심은 취업에서 창업으로의 전환입니다. 이 대통령은 아이디어 단계부터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창업교육과 재원 지원, 아이디어 대회 등을 통해 새로운 창업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관세 압박 등 통상 현안에 대해서는 예측 불가능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원칙과 전략적 자율성을 지키며 국익 중심 협상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또 우리 유능한 산업부 장관 또 협상팀들이 있기 때문에 잘 해낼 겁니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지방정부 권한과 재정을 확대하고 인력 운용 자율성을 높여 광역 통합에 정치적 걸림돌을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생 안정과 구조 개혁을 병행하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담합행위를 적발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부동산 담보대출의 핵심 조건인 담보인정비율 LTV입니다. 담보인정비율은 대출 가능 금액과 금리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은행 간 경쟁의 핵심 지표로 꼽힙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4개 은행은 2년여간 최소 수백 건에서 많게는 7천 건이 넘는 LTV 정보를 교환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담당 실무자들이 직접 만나 관련 정보를 문서로 공유했고 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문서를 파기하거나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정보 교환이 중단 없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행별 정보 교환 담당자, 정보 교환 방법 등을 정리해 전 후임자 사이에 인수인계까지 하며 이를 통해 다른 은행보다 비율이 높으면 위험 부담을 이유로 낮추고 반대로 낮으면 고객 이탈을 우려해 다시 높이는 방식이 반복됐습니다. 그 결과 4개 은행의 LTV는 장기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4개 은행의 평균 LTV는 정보 교환에 참여하지 않은 은행보다 7.5%포인트 낮았습니다. 각 은행들은 경쟁은행의 영업 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중요한 거래 조건인 담보 인정 비율을 통한 경쟁을 회피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4대 은행들의 담보 인정 비율이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돼 차주들의 거래은행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부동산 대출 관련 담보 인정 비율 정보 교환을 담합으로 규정하고 총 2,7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신설된 정보교환 담합 규정이 실제로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중요 거래 조건에 대한 정보교환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행자의 캐리어 안감을 뜯어내자 검은 비닐봉지가 드러납니다. 관세청 직원들이 확인한 비닐에는 캄보디아발 필로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시중 유통 전인 국경 단계에서 사상 최대치의 마약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밀수 건수는 전년보다 46% 증가한 총 1,256건이었고 중량은 321% 늘어난 3,318kg이었습니다. 마약 출발 국가별로 페루, 에콰도르, 태국, 미국 순으로 적발량이 많았습니다. 기존 주요 밀수 경로였던 국제 우편과 특송 화물의 적발 중량은 감소한 반면 여행자는 증가했습니다. 또 인천공항 대비 지방공항 우회 반입이 10%가량 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여행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서 늘어난 것 같고요. 국제마약조직 입장에서는 인천공항이 아닌 다른 지방공항으로 우회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을 했던 모양인지 지방공항으로 적발량이 늘어났었는데요. 25년에는 31%를 기록을 해서 특히 지난해 케타민 등 클럽 마약 적발 건수가 22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적발 중량은 126kg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관세청은 2022년부터 시작된 태국과의 합동 단속으로
그동안 가장 많이 적발된 야바 유통량이 감소했지만 중남미발 코카인 대형 밀수는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카인은 북미에서 주로 소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정부가 멕시코 쪽 국경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북미 쪽으로 이제 코카인들이 들어가는데 예전보다는 좀 어려워졌거든요. 아시아 쪽을 중간 경유지 또는 최종 소비지로 지금 시장을 개척하려 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국제합동단속으로 네덜란드발 마약이 64% 감소했다며 주요 출발국과 공조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1일부터 매주 관세청장 주재로 마약 척결 대응본부를 가동하고 마약 단속 대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AI와 디지털 기술이 국력으로 직결되면서 기술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 경제적 차별이라는 새로운 과제도 놓여 있습니다. 정부가 모든 국민이 AI와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차별과 배제 없이 누릴 수 있도록 22일부터 디지털 포용법을 시행합니다. 공공부문에서는 디지털 포용 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됩니다.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나 사업을 추진할 때 디지털 취약층에 불리한 요소는 없는지 사전에 점검하게 됩니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무인정보 단말기, 즉 키오스크 관련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무인정보 단말기 설치 운영자 또는 재화 용역자 등에게만 그 키오스크 접근성 편의 제공 의무를 부과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식당, 카페 등 대부분의 매장에서 그 제조된 키오스크를 구매하거나 임대하는 현실을 반영해서 제조 임대자도 일정 의무를 분담하도록 장애인,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제조 임대 단계부터 실시간 음성 안내 서비스 등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생긴 겁니다. 다만 키오스크 임대 주체의 의무가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계도 기간과 시행 유예를 단계적으로 적용해 제도 안착을 도모합니다. 중소기업은 법 시행 이후 6개월 후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1년 후부터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도 3개월의 계도 기간이 주어집니다. 법 시행에 따라 디지털 포용 계획을 3년 주기로, 시행 계획은 매년 수립해야 하고 민간도 정책 형성,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올해 기본 계획의 수립 방향을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광주광역시 전역을 자율주행 실증 공간으로 지정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광주 전역을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로 지정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일부 구간이나 특정 노선에서만 실증이 이뤄졌지만 도시 전체를 하나의 테스트베드로 운영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해 스스로 판단하는 AI 중심 기술 흐름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해왔습니다. 그 결과 국제 경쟁력에서 미국과 중국에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AI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영상 신호들이나 영상 처리 데이터들이 빅데이터로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막대한 데이터를 저장해서 갖고 활용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정부는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실제 도로 환경에서 방대한 주행 데이터를 축적, 학습할 수 있는 도시 단위 실증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6월부터 광주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차를 실제로 운행합니다. 골목길과 주택가, 도심 교차로와 지하차도까지 출근길과 야간을 포함해 실제 도로로 24시간 주행이 이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기업 3곳 내외를 선정해 실증 전용 차량 200대를 기술 수준에 따라 차등 배분할 계획입니다. 또 실증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올해까지는 안전관리자가 차량에 탑승한 상태로 자율주행을 시험하고 내년부터는 운전자 없이 달리는 완전 무인 자율주행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입니다. 참여기업 공모는 다음 달 초 시작돼 약 한 달간 진행되며 4월 안에 참여기업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생산적 금융 협의체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했습니다. 기존 생산적 금융 소통 점검 회의를 확대 정례화한 것으로 앞으로 매달 민간과 정책 금융기관이 모여 머리를 맞댑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협의체에서 금융이 담보와 보증에서 첨단 산업과 벤처, 스타트업 등으로 자금의 흐름을 전환해 국민 모두의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지주와 증권, 보험사 등 민간 금융권은 앞으로 5년 동안 생산적 금융에 614조 원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525조 원보다 늘었습니다. 정책금융도 626조 원을 지원해 모두 1240조 원이 생산적 영역에 투입됩니다. 권 부위원장은 민간업권 지원 계획이 성공하려면 금융과 산업 간 상호 이해가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 기술력과 경쟁력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금융권 내부 역량을 정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생산적 금융이 조직 전체의 목표가 되도록 인사와 성과관리 체계 등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 업권으로부터 형식과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현장 의견을 듣고 지원 계획도 총액 단위에서 프로젝트별 소통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초미세먼지에 대한 환경 기준을 선진국 기준에 맞게 강화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할 계획입니다. 고농도 오존 관리 강화를 위해 지역별 다배출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오존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오존 예보의 정확도를 높입니다. 전기차로의 전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내연 기관차의 온실가스 기준을 강화하고 노후 차량의 조기 폐차를 유도합니다. 자동차 브레이크의 마모, 먼지 등 자동차 전반의 오염원에 대한 관리 체계도 구축합니다. 국토부와 경찰의 합동 단속으로 경유차의 요소수 무력화 장치 불법 설치도 근절합니다. 요소수를 작동을 해야 이 차량이 원활하게 배출가스를 저감하는 방향이 나오는데 작동하지 못하도록 차량을 불법을 개조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단속을 강화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주거 환경 개선에도 힘씁니다. 정부가 이웃 간 소음 문제를 중지하는 층간소음 이웃 사이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최근 문제로 떠오르는 야외 음향기기 이용 등을 제한하는 이동소음 규제 지역도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악취 관련 민원이 다수 접수된 지역을 선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정부에 악취 관리 지역 지정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던 A씨. 신청 과정에서 근무한 적 없는 10곳의 회사가 A씨를 소득자로 기재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인력사무소에서 A씨가 맡겨둔 신분증을 본인 동의 없이 사용, 건설회사 등의 개인정보와 급여대리 수령 위임장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A씨의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처리되면서 근로장려금과 의료비 지원 등 각종 복지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A씨와 같은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국세청이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와 배달 라이더, 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는 안심차단 서비스의 제출 알림 기능을 통해 지급명세서 제출 사실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필요하면 세무서에 즉시 검증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명의도용을 겨냥한 차단 기능도 포함됐습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에 의한 사업자 등록 신청을 선택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을 시작할 때는 홈택스 본인 인증이나 세무서 확인 절차를 거쳐 차단을 해지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국세행정 업무도 안심차단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사업자가 근로소득자 등의 연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리고 본인 외 모든 국세 관련 민원 증명 발급 업무, 그리고 환급금 수령을 위해 전화로 계좌를 등록하는 업무, 마지막으로 세무 대리인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업무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청은 이번 서비스 개통을 통해 명의도용 피해를 미리 방지하고 고용보험 가입과 근로, 자녀장려금 등 복지 혜택이 정확한 소득 자료를 통해 납세자에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배관을 따라 들어온 물김이 커다란 수조에서 깨끗이 씻겨 나갑니다. 바닷물로 1차 세척을 거친 뒤 김에 남은 이물질과 염분을 제거하기 위한 마지막 공정입니다. 최근 김 가공 공장이 세척에 필요한 담수를 확보하지 못해 생산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도한 지하수 사용이 고갈 위험으로 이어진 겁니다. 실제 국내 마른 김 생산 공장의 74%가 몰려있는 전남도의 경우 도내 공장 239곳 중 91%는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를 사용하는 곳은 9%, 상수도만 사용하는 곳은 5%에 그칩니다. 이 시설 하나가 김을 세척하는 데만 하루 약 600톤의 지하수가 사용됩니다. 전남 전체로 따지면 약 19만 톤, 36만 5천 세대가 쓸 수 있는 물의 양입니다. 업계에선 김 수출 수요는 계속 늘고 있지만 담수 부족으로 생산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김을 수출을 해달라고 바이어들은 많이 오는데 지금 물 문제가 조금 부족해서
생산량도 많이 안 되고 지금 공장을 충분히 하나 두 개 정도 더 하고 싶어도 담수가 딸려서 지금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도 제기됐습니다. 상수도 확충과 관계부처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기후에너지환경부도 물공급 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담수를 하려면 그럼 어디랑 얘기해야 되냐 했더니 수자원공사가 필요하고 그 기후부에서 협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수도관이 연결이 돼야지. 전남도는 마른 김 가공 공장 직접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내 물김 생산 지역에 한 2개소 정도 마른 김 가공 공장 특화 단지를 저희가 구성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가공 단지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안에 그 폐수 처리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국가에서 반드시 협조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본격적으로 협의를 지금 해 나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2030년까지 김수출 15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큰 추위가 찾아온 대한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요일 전국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을 보였고 낮 최고 기온도 영하권에 머문 곳이 많았습니다. 전국 대체적으로 맑은 가운데 전라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대설특보가 발효됐습니다. 한라산은 시간당 3cm 안팎의 강한 눈이 내리는 등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22일까지 예상 적설은 전라 서해안에 10cm 이상 예보됐고 제주 산지 25cm, 울릉도 독도는 최고 30cm 수준입니다. 그 밖은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영남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건조하겠고 눈이 내리는 곳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목요일 절정에 이르겠고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22일은 이번 추위 가운데 가장 강한 한기가 남하하면서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주말까지는 현재 추위를 만들고 있는 상층 블로킹이 유지되면서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기상청은 당분간 영하권 추위와 함께 눈과 강풍이 예상된다며 건강관리와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